주말 잠시 휴식했던 코스피가 거래를 재개하자마자 4천선을 뚫어내고 오전 중에 그 상승폭을 더 키워서 또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개장 직후에 정규장에선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개장 후 3,999에 출발했지만 이내 4천선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4,038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4,030선 초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90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900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00억 원과 950억 원 이상 순매수한 데 반해 개인만이 4,8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주 대비 0.4원 내린 1,436원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1,430원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역시나 주목할 만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반도체 종목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사상 처음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 53만 원을 넘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 4,000포인트를 넘자 증권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ESS 수요가 증가하는 리튬주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HD 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 헌팅턴 인걸스와 제휴해 미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함 건조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에 힘입어 조선 기저제 종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미국 대형 원전 수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이렇게 두 반도체 대장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데는 물론 다양한 호재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을 거란 전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을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최신 반도체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기업별 실적을 짚어보기 전에 두 반도체 대장주의 여전한 주력 품목 중 하나죠. D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PC용 D램 범용 제품의 현물 가격은 7달러 93센트로 전주보다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조사와 고객 간 장기 계약으로 정해지는 고정거래 가격을 살펴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PC용 D램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 가격은 6달러 3센트를 기록했는데 6달러를 넘어선 건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올해 4월 2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사이 3배 넘게 상승한 겁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이에 힘입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전망은 어떤 수치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3분기 실적 악화로 반성문까지 내놓은 삼성전자는 1년 뒤인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1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의 경우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는 30일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핵심 축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부활이 이번 호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틀 뒤 실적을 공개하는 SK하이닉스도 상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변곡점인 에이펙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와의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처럼 말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반박하듯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간밤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쟁점이라며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손실 배당 등과 관련한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가 큰 틀에서 타결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준비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3,500억 달러의 지급 방식을 두고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2천억 달러 현금 지불도 부담스럽다는 지적 속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3,500억 달러가 3년간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며 비현실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역 합의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교착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는 대형 다자 외교가 진행됩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정별로 좀 나눠서 보죠. 일단 현재 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폰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스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선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등을 겨냥해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32조 원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일정 뒤에는 곧바로 경주 에이펙으로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일정은 오늘 29일인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날 두 번째 한미 정상이 만났는데 한두 가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향하면서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타결을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두 정상의 결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음 달 1일 경주에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만남인 만큼 두 정상은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동산 규제에 정치권이 참전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등장한 건데 이런 장기간 임대를 줄 집주인이 있겠냐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에서 일단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법안을 누가 발의한 겁니까? 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3+3+3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윤종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다는 건데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나온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는데 여기에 임대차법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초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아예 전세를 주는 것 자체를 꺼려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D 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월에 한가운데 발표됐던 11호 부동산 규칙 전후에 시장 변화를 집계한 통계들이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규제 직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폭등했고, 그리고 규제가 발표되자 그 매물이 갑작스럽게 말라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규제 직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1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전인 이번 달 13일 기준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46%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 상승폭보다 1.8배 높고 올해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규제 전까지 투어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 갭 투자가 가능했던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한 달 동안 서울 광진구, 강동구가 4%대 뛰었고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도 2%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 15일에 대책이 나왔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다음 날인 16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은 564건입니다. 대책 시행 직전 열흘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거래량이 79%가량 크게 감소했는데요. 가격 조정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8%였는데 직전주 0.42%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 또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9월 7일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격적인 미국 주식 수수료 혜택으로 고객 무리에 성공했던 토스증권이 이벤트성으로 유지해왔던 0.1% 수수료를 상시 적용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가 노선을 급격히 틀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혜택이 유지되는 겁니까? 네, 토스증권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던 미국 주식 수수료율을 0.1%를 상시 적용하겠다며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초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12월 해외 주식 서비스를 내놓은 이후 매년 이벤트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0.1%로 깎아 유지해왔습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이벤트가 끝나면 수수료율은 0.25%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토스증권 고객들은 앞으로도 수수료를 0.1%만 내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토스증권은 $10 이하 매매권과 주식 모으기 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는 편의성을 앞세워 소수점 거래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식 모으기 서비스 수수료 무료 할인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유치해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벤트를 추가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리의 제도화로 결정을 한 건 기존보다 한 발 더 움직인 건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네, 다음 달 4일부터 미국 주간 거래가 재개되면서 다른 증권사들과의 출혈 경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요 해외 주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최근 이벤트를 통해 보통 3개월간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한시적으로 0.07에서 0.09%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왔는데요. 토스증권 입장에서는 이와 발맞춰 추후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를 무료로 낮출 여력까지 생긴 겁니다. 동시에 미국 주식 리딩 증권사라는 타이틀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올해 2분기 토시증권은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외화 증권을 관리하는 대신 받아가는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 부분에서 9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최초 1위를 기록하며 2위인 미래에셋증권과 30억 원가량 격차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을 많게는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의 근간이 결국은 대출 이자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올해 들어 금융사고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비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은행들이 성과급을 얼마나 퍼줬습니까? 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고요. 1인당 평균 금액도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임원 성과급 규모가 총 89억 원으로 뛰며 1인당 평균 금액도 1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동안에만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금액 기준으론 지난해 전체보다 44%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수치를 묶어서 은행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따박따박 챙기면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인데요. 현행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는 금융사에 손실이 있으면 성과 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 퇴직 이후라도 금융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카카오톡이 인공지능 탑재를 위한 첫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 업데이트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살펴봤더니 약속했던 친구 탭 개선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먼저 업데이트가 된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가 임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지난주 초 아이폰을 시작으로 25.9.0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8일 카톡에서 챗 GPT를 자유롭게 쓰는 챗 GPT4 카카오 서비스를 앞두고 기반이 된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자체 AI인 카나나가 정식 도입돼 안 읽은 폴더에 쌓인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기본 이모티콘 리뉴얼과 이모티콘 검색 기능, 오프채팅 검색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친구 탭 되돌리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카카오가 약속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선 일부러 시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특히 지난 14일 국감에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전 버전 복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반 개발자들이 이전 버전으로 돌리는 패치 파일을 공개하면서 진위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카카오톡 1점 리뷰도 계속되고 있고 일부러 5점 리뷰를 남겨서 상단에 위치하게 한 뒤 비꼬는 리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친구 탭 친구 목록을 기존처럼 첫 화면으로 되살리는 개선 작업을 추가 업데이트 형식으로 예정대로 4분기 내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근 몇 년째 식을 줄 모르는 비만 주사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과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한다던데 정확히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포장 용기에 오남용 우려 표기를 해야 하고 유통 모니터링이나 비대면 처방 등 규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오남용에 대해 보다 더 잘 살피겠다는 취지라면서 식약처,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원내 조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배경을 보겠습니다. 비만약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비만약 시장의 강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였는데요. 지난 8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2,13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비만약 시장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해 왔는데요. 마운자로가 출시 열흘 만에 18,500여 건 처방되며 위고비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요즘 각종 K 시리즈가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축 중에 하나는 화장품, 이른바 K-뷰티입니다. 이 산업의 확장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미용 서비스를 통째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구상인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수출이 아니라 뷰티 서비스의 수출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정부가 뷰티 서비스를 산업 단위로 수출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경쟁력 분석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피부 미용과 체형 관리, 에스테틱 등 서비스 업종별 강점과 해외 규제를 따져보고 수출 확대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역시 수출로 보고 함께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화장품 등 제품은 타 부처에서 많이 육성해왔지만 뷰티 서비스 산업에만 집중한 활성화 시도는 처음이라며 동남아로 진출한 뷰티 관련 병원 체인점도 있어 수출 지원책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구를 토대로 규제 개선과 재정, 세제, 금융 지원 등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관광과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연계해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K-뷰티는 하나의 문화라며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속 가능하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뷰티 서비스와 별개로 고령자 대상 서비스도 육성하죠. 네, 국정과제에 포함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질 재고의 일환인데요. 그간 고령 서비스가 공공 중심이어서 민간의 경우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두세 개 유망 업종을 선별해 외국과 국제 경쟁력도 따져보고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세제 예산 등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치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2025 김천 김밥 축제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증권은 주식시장 강세장을 뜻하는 불장을 기원해 구성한 고추장 등 패키지 2,000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잡고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에 나섭니다. HD현대는 어제 헌팅턴 잉걸스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상선 및 군함 설계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HD현대가 지난 4월 헌팅턴 잉걸스와 맺은 방산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미국 간 군수 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입니다.